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내분비계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내하수체 후엽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6, 7가지의 호르몬과 갑상샘 그리고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뇌하수체 위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 부분이 시상, 그 밑이 시상하부라 그랬죠.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이 녀석이 뇌하수체고, 뇌하수체 후엽은 배웠고, 이 앞부분이 뇌하수체 전엽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후엽, 여기가 전엽이 되겠죠. 지금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배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이름부터 성장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고, 좀 더 생각하시면 성장과 대사에 관여한다. 특히나 대사를 촉진한다. 그래서 연골과 뼈 그리고 근육을 성장시켜요. 성장시킨다는 말이 뭐죠? 키를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장은 키를 키우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키와 관련해서 성장기라는 게 있잖아요. 키는 무슨 얘기냐? 성장판이 닫혔냐 안 닫혔냐를 여러분이 잘 따져봐야 돼요. 성장판이 닫혀 있다면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시점인 거고, 열려 있다면 키가 클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기는 지금 성장판이 닫혀 있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과잉 분비된다면,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훨씬 키가 크겠죠. 그래서 거인증을 초래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성장기에 부족하면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난쟁이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이거 역시 잘 나와요. 성인 이후, 그럼 성장판이 닫혔다는 얘기잖아요. 성장판이 닫혔으면 더 이상 키가 안 자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잉 분비된다. 그러면 더 이상 자랄 곳이 없지만 어디가 자랐느냐? 말단 부분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 부분, 발 뒤꿈치면 이런 발 뒤꿈치라든지 광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자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부분, 그런 곳이 자라는 걸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성장이 지났느냐, 성장기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리고 과잉 분비되냐, 부족시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이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면 편해요. 성장기에 과잉 분비되면 키가 너무나 커버리겠지? 거인증. 성장기에 부족하면 키가 안 자라겠지? 난쟁이. 성인 이후엔 더 자랄 데가 없는데 끝부분만 자라는구나. 말단 비대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쉽게 생각하세요. 키가 크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킨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 하면, 다음 중 혈당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혈당 증가시키는 호르몬 쭉쭉쭉 나열하고 아닌 녀석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시면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득점 하실 분들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긴 하지만, 원래 갑상선 호르몬은 T3, T4 이렇게 있어요. T4가 티록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 시험에는 갑상선 호르몬 하면 티록신이 나오기 때문에 티록신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갑상선에서는 티록신만 분비하느냐? 아니에요. 칼시토닌이라는 애도 분비합니다. 역시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티록신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티록신만 꼭 기억하세요. 부신피질은 어디에 있느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암튼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세 번째 호르몬은 부신피질을 자극합니다.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자꾸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랑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 호르몬, 가장 대표적인 것이 티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티록신만 나온다고 알려드렸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하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거죠. 이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어딜 자극한다고요? 여기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 뭐가 분비된다고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 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어디서 만든다고요? 예,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타겟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겟셀이 어디예요? 부신피질이겠죠. 네, 이게 부신입니다. 부신에 있는 피질 부분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얘네들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난포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다 배우셨어요. 어디서? 여성 생식기에서. 난포자극 호르몬은 뭐냐? 네, 여성의 난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난포가 점점 성숙하겠죠. 성숙난포가 되는 과정에서 뭘 분비한다고요? 네,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래서 자궁을 증식하는, 증식기에 작용한다는 거 앞에서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실 필요 있다고. 그러면 여성에서는 그렇지만 남성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네,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생산하도록. 얘는 난포를 자극해서 난자를 성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네, 정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네, 배란을 촉진하고 배란 이후에 난포를 자극해서 황체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요 성숙된 난포가 배란이 이루어지고 남은 요 난포를 자극하는 거죠. 황체를 형성하도록. 이게 황체가 되고 난 다음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분비해서 이게 분비기가 된다고.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앞전에도 알려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네, 배란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탁 올라가고 난포자극 호르몬도 올라가면서 뭐가 이루어졌죠? 네, 배란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숙된 난포에 배란. 그래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네, 배란을 촉진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생리주기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여성에선 그렇지만 남성에선 어떻게 되냐? 네,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자극해요. 남성에서의 자극, 여성에서의 자극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항상 둘을 세트로 묶어서 이 둘의 기능은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직히 여성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남성 모르셔도 여러분 시험엔 항상 세트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남성에서의 기능이 어렵다 그러면 여성에서의 기능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꼭 외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강조드리면서 알려드려요. 자, 유집 생산 호르몬은 또 다른 이름으로 네, 젖샘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프로락틴이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름부터 유집 생산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유방에 젖샘을 자극해요. 자극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네, 유즙을 생산하겠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은 뭐 책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긴 하지만 뇌하수체 후엽, 전엽이면 뭐 이렇게 중엽에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인간에서는 중엽이 없어서 뭐 전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시험엔 거의 안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럼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여러분 멜라닌이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닌은 약간 검정 색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색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태양광선을 오랫동안 쬐면 그 중에 있는 자외선이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함으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요. 그러면 멜라닌 세포에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겠죠. 이 호르몬이 자극하면 뭐가 방출되느냐? 네, 멜라닌 네, 색소가 증가하게 돼요. 색소.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검은색 기미 같은 것들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외부 활동하면서 태양광선을 오랫동안 쬐다 보면 검은 기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돼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고 멜라닌 세포에서 네,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부에 이런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색소 침착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태양광선을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미주근깨를 잘 안 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방출 안 되도록 막아주면 되는 거죠. 자, 갑상샘. 갑상선은 네, 목의 후두와 기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좌우 2옆의 나비 형태라고 해요. 보시면 네, 이 부분이 전부 다 후두 부분이거든요. 이게 갑상연골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갑상연골. 그래서 이쪽 부분이 윤상연골까지가
후두일 테니까 대략 후두와 이 밑부분은 다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기관 바로 앞에 위치, 좌우, 2옆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2옆에 나비 형태, 나비처럼 생겼죠. 그런 걸 갑상선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무기질이 뭐냐? 네, 요오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릴게요. 요오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여러분 해조류 있죠? 미역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있어요.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유럽은 굉장히 크잖아요. 유럽의 내륙 지방,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껴있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이 해조류를 섭취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질환이 잘 오르냐? 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잘 옵니다. 왜냐하면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요오드가 필요해요. 요오드를 데려다가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는 이 갑상선을 기능이 좋더라도 해조류의 부족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내륙지방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재미로 좀 알아두시라고. 너무 공부만 하면 힘들잖아요. 알려드리는 거고, 이 요오드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네, 방사성 요오드예요. 방사성 요오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실 분들만 좀 보시면 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그리고 혹은 갑상선 암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파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일부분 파괴해야 갑상선 기능 항진이 좀 줄어들 거고 암이 있는 부분을 파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게 되면 일반 요오드랑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시 흡수를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왜? 요오드를 만들기 위해서 요오드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에 모이게 되고 이 흡수된 요오드는 방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들이 들어와서 일부 흡수된 부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파괴하고 만약에 기능 항진이 있으면 갑상샘의 일부를 파괴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줄어들 거고 갑상선 암세포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이 방사성 요오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사성 하면 보통 여러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애가 들어가서 이 기능 항진이 있는 애 세포들을 파괴한다. 그래서 쓰일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는 갑상선 호르몬 하면 티록신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록신 이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티록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다른 호르몬들은 딱 작용할 장기들이 있었잖아요. 장기나 조직들이. 근데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티록신은 다른 호르몬들과 달리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소비, 신진대사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관여합니다. 전반적인 걸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진대사 에너지 소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체의 기초대사율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대사율 조절,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관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예로 갑상선 기능 항진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 신체의 기초대사율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살이 찌지 않습니다. 굉장히 체중이 계속 줄어요. 에너지 기초대사율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의 속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박동수도 올라갑니다. 심장도 굉장히 많이 뛰어요. 심박동수 올라가리고, 그리고 땀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많아져요. 그래서 축축합니다. 이 사람이 열을 많이 발생해요. 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장, 그러니까 소화기계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초래되냐? 설사 같은 것도 초래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 반대예요. 살이 굉장히 잘 찌고 열이 안 나고 계속 추위를 느끼고 심박동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모든 기초대사를 조절한다는 건 우리 몸의 기관의 속도 조절도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이런 전반적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의 기능만 알면 되지만 요걸 가지고 성인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요. 성인간호학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록신의 두 번째 기능은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신경 발달에 관여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음번에요. 출생 시 티록신 부족 시 크레틴병. 요게 여러분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갑상선과 관련해서. 그럼 이 크레틴병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겠죠? 그럼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겠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크레틴병이 답이 안 나와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계 발달에 관여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크레틴병은 신생아, 아기 때, 이때의 문제예요. 이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발달에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추신경계 발달이 안 되겠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이 시기에. 제 기능이 중추신경계 발달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어린 시절에 중추신경계 발달되지 않아요. 이 어린 시절에 뇌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중추신경계 발달에 관여하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뇌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능이 떨어지겠죠. 뇌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 아이가 되는 게 크레틴병이에요. 근데 꼭 그것뿐이냐?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또 하나 얘기하자면 성장과도 관련이 있어요. 키가 크려면 아까 앞전에서 성장 호르몬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그리고 에너지 생성을 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런 걸 시킴으로 인해서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성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얘가 분비가 안 되면 성장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크레틴병은 뭐냐? 뇌가 발달하지 않았죠? 성장하지 않았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 작고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크레틴병입니다. 성인간호학 가서 배우실 내용이지만 이런 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암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기능, 티록신이 부족하면 점액 수정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점액 수정이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갑상선 호르몬 기능 중에 하나가 진피 내에 있는 점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액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점액 배출이 안 돼서 계속 쌓이겠죠. 이 점액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점액 요소 중에 하나가 수분을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피부 내에 있는 이 점액이 계속 양이 늘어가겠죠. 늘어가고 수분을 계속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 내에 수분 양이 늘어나요. 수분이 정체가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점액 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이 찼다 이 뜻이죠. 그쵸? 이렇게 기억하시면 배출하지 못해서 물을 끌어다녀서 수정이 발생한 걸 점액 수정이라 그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보다 훨씬 시험에 잘 나오는 그레이브스병,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의 질병 이름이에요. 기능 항진이 될 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데 아까 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살이 찌지 않고 심박동수가 높고 열이 높고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게 그레이브스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알려드리면 열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열이 올라가면 얘한테는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레이브스병 걸린 환자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시원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인간호학에서 다 배우실 내용이고 여기선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중에 하나인 칼시토닌 알려드렸었잖아요. 얘의 기능은 혈액 내에 칼슘과 인의 농도를 낮춥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혈액 내 칼슘을 떨어뜨리는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뼈에 칼슘을 침착시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혈액 내 칼슘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게 혈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가 뼈잖아요. 뼈에서 칼슘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혈액 내 칼슘이 올라가겠죠. 대신 뼈가 약해지겠죠. 하지만 칼시토닌은 혈액 내 칼슘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갑상샘. 부갑상선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시험에 파라트 호르몬이라고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영어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에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이 앞에 부분만 따서 파라트가 된 거예요. 파라트 호르몬,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좀 영어를 아실 분들은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부갑상선. 부갑상선은 어디 있느냐? 갑상선의 좌우 옆 뒷면의 위치, 콩알 정도의 크기로 4개 정도 존재한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뒤로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똑같겠죠. 이게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뒷면에 어디 있느냐? 네, 요렇게 이렇게 한 4군데 있다는 거예요. 콩알 정도의 크기로 4개가 존재한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인간호학 가서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혹은 뭐 암일 때 갑상선을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갑상선도 같이 절제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일단 그럼 이 부갑상선 파라트 호르몬의 기능은 뭐냐? 앞전에 배운 칼시토닌과 반대작용이에요. 그 반대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기량작용으로 칼슘과 인의 혈액 내 재흡수를 촉진함. 아까 이미 설명드렸죠? 뼈에 있는 애를 어디로? 혈관으로 칼슘을 유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뼈는 칼슘이 부족하겠죠. 칼슘이 부족하면 뭐가 돼요? 네,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좀 나옵니다. 성인간호 관련해서. 그래서 E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칼슘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칼슘을 혈액 내로 재흡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크게 3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뼈에서 뼈 조직을 분해하여 칼슘을 혈류로 방출. 가장 쉬운 방법이죠. 이러면 혈액 내 칼슘 수치를 올리겠죠. 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해하기도 쉽고. 나머지 방법은 뭐냐?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 소변에 나갈 때 칼슘을 다시 재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겠죠. 마지막 방법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여러분 광합성 하면 비타민 D가 올라간다는 건 배우셨죠?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얘기하자면 좀 복잡해요. 간에서의 과정도 들어가야 되고 신장에서의 과정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필요 없고요. 이 파라트 호르몬이 얘를 활성화시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활성화시키면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혈중 칼슘이 올라가겠죠. 이런 거예요. 어려우시면 이것도 기억하실 필요 없고 하나는 딱 기억해 두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늘린다. 혈중 칼슘 수치를 높일 수 있다. 요거는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을 올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비타민 C는 철분을 흡수를 한다. 철분을 올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짝꿍 문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암기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정말 어려운 문제. 부갑상선 호르몬 결핍 시 저칼슘 혈증 초래.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트 호르몬이 혈중 칼슘을 올리는 애니까 이게 결핍되면 당연히 혈중 저칼슘 혈증이 오겠죠. 예, 이게 혈관 내에 칼슘이 부족하다. 저칼슘 혈증이 초래되겠죠.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만 아시면.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런 거죠. 이로 인해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는 테타니. 요거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잘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고득점 원하시는 분은 꼭 외우셔야 돼요. 테타니는 쉽게 그냥 근육 경련이라고만 알고 계셔도 돼요. 여러분 근육 경련하면 마그네슘만 떠올리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도 분명히 근육 경련이 일어나요. 하지만 근육을 수축시키려면 칼슘도 필요해. 근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 강직이 오면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걸 테탄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성인간호학 가서 좀 더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네, 칼슘이 필요하다. 하지만 칼슘이 부족하면 경련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 때문에 칼슘이 필요한데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혈중 내에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구나. 그 질병이 테탄이다. 여러분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예요.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설명드린 거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